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 국정원의 댓글 공작 정말 끝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윤희상과 루이제 린저의 대담집 윤희상 상처 입은 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연합뉴스의 이상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미투는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낭설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낭설이라는 점은 김 총수가 미투는 공작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김 총수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 총수의 그 말로 미투 고발하려는 피해자를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김 총수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 같은 김 총수 입장은 사후의 주장인지라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은 스킵해도 됩니다. 저는 미투 고발의 절대 다수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 믿습니다. 나머지 극소수, 예컨대 피해자가 입은 큰 물적, 정신적 상처로 인한 피해 사실 진술은 의도되지 않은 과장 혹은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엽적 판단 착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팩트로부터 멀어진 과장, 판단 착오에 의한 고발도 우선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상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고발은 사실 규명을 통해 진실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장이나 판단 착오가 아닌 무고가 있을 가능성, 그 만분의 1의 가능성 또한 상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일이니까요. 무고, 이건 가해자 다음으로 큰 악입니다. 즉 미투 운동의 두 번째 큰 적입니다. 무고도 상관없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김어준이 지목하는 공작 세력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문제는 이성과 논리, 진실에 기반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미투가 갖는 정의로운 취지와 절박함을 공작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성과 논리, 진실을 이용해서 가해 사실을 은폐해온 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 상당수는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논리, 진실은 중요합니다. 김어준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 김어준이 미투를 공작이라고 했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정정하는 것으로 다음 단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은 그런 비난을 들어도 싸다, 이런 주장은 성폭력 가해자만 반가울 미투에 대한 반격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평창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죠. 경기 직후 진행된 이승훈 선수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된 매스 스타트에서 우승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승훈 선수는 정재원 선수가 체력을 소진해가며 앞에서 달린 덕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작전이었는데요.
전직 스케이트 선수들의 엄마들은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을 위해 희생한 선수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승훈 선수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작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철기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승훈 밀어주기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미투 운동을 이용해 정부와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공작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인권 문제에 진보나 보수가 관련 있느냐, 진보적 인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감춰줘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김어준 총수는 미투 운동을 공작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 미투 운동 자체를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는 할 말을 한 것이다. 싸움을 붙이려고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SNS에 천안함 폭침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MB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위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유출되면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2롯데월드 재심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청와대의 주도로 롯데 측과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지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논란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본인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제가 다른 얘기보다도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짚어낸 사람입니다. 김어준 씨가.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댓글이 지난 대선 또 총선 때 국정원의 핵심적인 미션이었으면 또 드러난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벼이 간단히 여길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가 한창 진행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결론 났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이제 어제 국정원 수사가 6개월 만에 마무리됐고요. 예. 우리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기소가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검찰의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수사에 대한 말씀도 좀 쭉 드리겠지만, 이렇게 수사가 되고 나니까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 특히 국정원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혹자들은 그러면 댓글 부대라는 거 이제 없는 거 아니냐. 그 정도 했으면 지나갔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좀 저는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일단은 국정원이 운영했던 댓글 부대에 대한 처벌은 되는 건데 그것은 세금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뭐 기소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60억이 넘는 세금을 써서 국가정보원의 현직 직원들 조직인 양지회, 양우회 관련자들도 동원돼서 세금을 가지고 댓글 부대를 만들고 그것을 뭐 전현직 임원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이랬던 정황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댓글 부대가 처벌받은 것은 국가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이지 댓글 부대 만든 자체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 즉 댓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나온 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이런 댓글 부대는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 댓글 부대가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지는 저희가 건별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댓글 부대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예. 근데 국정원이 처음부터 우리가 온라인이 중요하니까 댓글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리는 제가 보기에 없고요. 예. 기존의 이제 민간 조직이나 정당 등에서 혹은 뭐 자타칭 SNS 전문가들, 그리고 또 SNS로 소위 바이럴이라고 하죠. 바이럴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업체들이. 바이럴이 뭡니까? 구전이죠, 구전. 바이럴 홍보라고 하면 원래 옛날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동네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무료로 나눠주면 이 사람들 물건을 써보거나 입어보고 이거 좋네 이런 얘기를 입으로 퍼뜨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좋아? 그래서 물건을 사게 돼서 구전 홍보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바이럴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오랄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구강이라는 구조의 이야기이고 바이럴은 말이라는 형태에도 집중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제가 참 얘기해놓고도 너무 민망하네요. 예, 웃기려고 하셨는데 제가 진작에 와서 웃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이 그건데 뭐. 예, 어떤 바이럴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가수를 하나 띄워야 되면 가수를 띄울 준비를 해놓고 무슨 뉴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것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트위터 계정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팔로워가 많이 있는 트위터 계정 바이럴 업체들이 이런 계정을 가지고 리트윗을 수백 회, 수만 회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네이버 등에 가서 실시간 검색을 뭐 보수로 돌리든 뭘로 하든 이제 일으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뉴스가 돌게 만들게 하고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많이 쓰였던 거죠. 온라인 홍보 기법인 것이고요. 뭐 그 불법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가짜 계정을 쓰고 있는 거니까. 여하튼 처벌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름아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건데 이것이 이제 정치에도 도입이 돼서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출마하시는 분들 뭐 뜨끔하실 텐데
연락들이 많이 올 거예요. SNS 회사에서 뭐 이러저러해서 당신이 하면 우리가 당신 트위터 계정을 뭐 팔로워 10,000명을 만들어주겠다. 뭐부터 시작해서 올리는 글을 한 번에 몇씩 뭐 리트윗하게 해주겠다. 블로그 작성할 때는 블로그의 검색어가 네이버 상위 순위 올라가게 해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으실 텐데요. 예. 기존에 있는 이런 작업들을 국정원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가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을 데리고 작업했던 것이 범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끝났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소위 댓글을 이용한 혹은 추천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공작 정치는 다 끝났냐라는 질문에 저는 좀 의문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끝났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할 개연성이 크고 이미 했던 양지회와 양회, 전현직 국정원들의 이 모임 자체가 아직도 이런 활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김성회 보좌관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면 진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고 뭔가 좀 단서나 증거가 있는데 뭐 확증의 증거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단서나 증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금 국정원 수사 6개월 만에 마무리됐는데 기소된 자들 중에 이 양지회 양호회 출신 멤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버 여론을 조직을 위해서 일명 외곽팀을 만들고 거액의 활동비를 국고로 지급했던 거고요. 여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현직 국정원 임원들이었던 거죠.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련 인물이 5명 기소가 됐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활동해왔는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 원래 퇴직자들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도 일감을 만들어서 물어다 주고 이러기 마련 아닙니까? 이 공직자란 동네들의 썩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고 다만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양지회 회장을 지냈던 이모 씨 81세, 또 다른 이모 씨 74세, 양지회 기획실장 노모 씨 63세, 뭐 양지 사이버 동호회장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는 유모 씨 77세, 양지 사이버 동호회 총무 강모 씨 65세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고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원 전원장 등과 공모해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지금 기소가 된 사건이 정리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이 기소가 됐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접겠느냐라는 너무나도 가져볼 수 있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양지회나 양호회가 그러면 그냥 작은 동네 동호회 조직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매우 큰 조직이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자체 예산으로 1,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또는 자기네 조직 명의로 수백억에 달하는 빌딩들 이런 것들을 강남 여기저기에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게다가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의 사적인 동호회 모임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한다고 해서 동호인 모임들까지 옛날 사원들 모임들까지 전부 다 처벌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뭔가 잘못이 있고 법에 의해서 기소된 범위 안에서만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민주정부에서나 그러고요. 이명박근혜 때는 안 그랬죠. 뭐 동호회가 뭡니까? 개인도 아주 그냥 매장을 해버리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양지회나 양호회의 멤버들이 민주정부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교체될 때까지는 아직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뭐 속으로는 5년만 버티면 정권을 바꿀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때도 그랬지만 댓글 부대 운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집단들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도 뭐 심지어는 정규직으로 댓글 부대 사원들을 고용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댓글 공작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을 위한 발판을 다진 정도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끊임없이 준동하는 이런 적폐 세력들의 댓글 공작 이런 것들도 특히나 국정과 관련되어 있는 양재 양후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민주당 역시도 관련돼서 법규들을 정비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과연 적법하게 벌고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다 적발돼서 처벌받을 확률이 전 더 높다고 보고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상시적인 감시를 당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국민들도 같이 함께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직 체계가 과거 적폐 세력들이 그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했는지 이게 지금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파악하세요? 저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어느 조직이나 지금 이제 1960년대생들이 조직의 중추와 헤드를 담당하고 있는 나이대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으로 치면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주로 어느 조직이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인데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던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국가 권력에 저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그 1980년대 정말 일반 국민들이 그냥 죽어나가던 생각해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권인숙 선생 같은 분들 부천서에 잡혀가서 말이 성고문이 실제로 형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폭행을 당해가면서 그렇게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의 공채 시험을 봐서 시험을 붙어서 입사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 저는 시작부터 너무 이상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20대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아이리스를 보면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국제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이미지와 안전기획부라고 불리던 80년대 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 찾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됐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진해서 배제됐을 것이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뭐 댓글 공작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제정신 박힌 사람들을 승진을 시켰겠습니까? 특히나 원세훈이 원장이 된 이후로 인사조치를 하면서 조직 자체를 난도질을 했을 것이고요. 뭐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것이 원세훈 원장 때부터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래도 내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자기들 말로 애사심, 애국심이라도 있었던 건데 원세훈이 들어온 이후로는 뭐 원세훈의 애완견을 어떻게 하네 뭐 이런 것들을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수사적인 표현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세훈 씨 부인이 그 키우던 개가 사라져가지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 개 잡으러 다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원래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지만 원세훈 씨가 키우던 개한테까지 그렇게 불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불어 애완견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예. 그런 잡스러운 일들 아니면 범죄적인 일들 이명박 집단이 시키는 그런 범죄적인 일들을 반복해야 했던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조직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예. 이것이 개혁이 과연 어느 수준에서 가능할지 저는 좀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골탈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지금의 40대들이 바른 국가정보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임원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 10년은 충분히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된 이후에나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길 기대를 해야지 지금은 내부에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자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금방 이쪽으로 옮겨 붙어서 새로운 아부를 해내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예. 저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서훈 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만 결실이 맺어지기까지의 10년 동안의 과정은 여전히 내부에서의 엄청난 투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고려해서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역시도 그런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잘 준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30명 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전면적인 기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불법적인 일을 하면 그것이 설령 내가 시킨 일을 할지라도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시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 누가 시키든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못하도록 예. 세상에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해야 할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나라에 산다는 이 비참함, 정말 전 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쭉 밟아가야 하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부대가 없어졌고 이제는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씀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주신 도서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보내드립니다. 통기타와 일렉기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브랜드 통단기에서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를 펴냈습니다. 통단기는 취미로 기타를 배우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레슨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음악 이론과 코드는 물론 연주 주법까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 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녹조라떼.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다시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지난 주말부터 백악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망은 좀 불투명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기반으로 한 보도니까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게 새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담 하나.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관련 외신 있다면 어디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히 정해놓고 보는 건 없는데 어떡하죠? 블룸버그 얘기하셔가지고 뭐 또 비슷한 게 있으신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블룸버그는 주로 투자 관련한 뉴스가 제대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저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관심 있게 봐요. 왜냐하면 시각이 저하고 안 맞을 뿐이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터무니없이 우리나라 조중동처럼 꼬지는 않거든요. 각자의 시각들이 있을 뿐이지 시각에 대해서 담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신들은 뭐 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놓고 보는 편입니다. 대신 우리나라 조중동은 볼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요거는 제가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을 설명드릴 때 빼놓고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변명을 하자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고요. 철강 분야의 관세를 매깁시다 이런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한테 올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상무부가 그냥 관세를 얼마 매깁시다 하고 올린 게 아니고요. 보기를 3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1번, 2번, 3번 중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객관식을 올린 상태죠. 트럼프가 요 1, 2, 3번 보기 중에 조만간 하나를 찍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2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할 때는 미국이 53%의 관세를 물리는 안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보기 1, 2, 3번 중에 2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트럼프가 2번을 선택할 거라고 강하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냐면 트럼프가 이걸 안 하면 몰라도 하면 2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당시 보도 분위기도 외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제 예상이 틀린 거죠. 참 죄송스러운데 요즘 뭘 찍으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2번을 찍을 것 같다는 전제를 버리고 지금 정확하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3개의 보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무부가 트럼프에게 올린 보기 1번이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게 1번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모든 나라에게 24%의 관세를 물리는 거죠. 나라를 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지만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이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얻어맞게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될 뿐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브리핑 때 트럼프가 선택할 거라고 보고 전제를 드렸던 안은 보기 2번입니다. 이 2번 안에는요. 한국하고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요 12개 나라만 콕 찍어서 무려 53%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일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일본은 관세율도 24%로 낮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걸려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은 12개 나라만 완전히 선별이 돼요. 그리고 관세율도 일본보다 갑절이나 높은 53%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번 안은 12개 나라만 엿을 왕창 먹어라 이렇게 내놓은 안이고요. 예. 일본 안은 모든 국가들이 엿을 드시는데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엿을 좀 덜 드세요. 뭐 지금 이런 안인 겁니다. 예. 보기 3번도 있습니다. 3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철강의 대미 수출량과 비교를 해서 올해 대미 수출량을 줄여라 이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출량을 일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63% 수준까지 낮추라는 겁니다. 예.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제일 약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들 다 엿 드세요. 그런데 제일 덜 드세요. 뭐 이런 안인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기 제일 엿을 많이 먹어라 라고 미국이 던진 안은 2번인 겁니다. 12개 나라에 딱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초창기 3개 보기가 올라갔을 때 미국의 언론들도 그렇고 요 2번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지랄을 시작한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 12개 나라에 대한민국이 포함됐냐.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에게 밉보이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개떡 같은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일배식 주장이 나온 거죠. 조중동 주장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배식 주장을 조중동이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 주말부터 미국발 뉴스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12개 나라 엿 왕창 드세요라는 2번 안이 유력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1번 안,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한테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물리는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미국의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안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도들도 이거를 지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 언론이 상당히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2번 안을 선택을 해야 문재인 나쁜 놈 이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고 하니까 뻘쭘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도 기조가 최악은 면했지만 여전히 차악이다. 뭐 이런 뻘쭘한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살펴봐야 될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팩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1번,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저 관세안은 미국 입장에서 자폭탄입니다. 2번, 저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서 생긴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외교 참사다. 이렇게 떠드는 보수 언론의 말에 일말이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지금 트럼프가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바뀐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승리인가요? 이거는요? 이방카의 방안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만나서 해결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굴복시켰다. 뭐 이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 고집센 트럼프가 2번 안으로 한국 왕창 엿먹이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를 멋지게 설득해서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엿을 왕창 매기는 안을 선택한 것도 우리나라 외교 참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블룸버그 보도대로 트럼프가 2번 안에서 엿을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나눠 먹이는 1번 안으로 선회해도 이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승리가 아닌 거죠. 지금 만약에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바꾸면 12개 나라 말고요. 나머지 철강 수출국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다 관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원래 2번 아니면은 전혀 두들겨 안 맞을 나라들이 1번이 되면 24%를 두들겨 맞게 되죠. 그러면 이 나라들이 지금 외교 참사를 맞은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뻘소리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로 조중동이 저걸 외교 참사라고 믿었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1번 안으로 선회하면 조중동은 이제 이런 걸 보도해야죠. 아베 정부 외교 참사. 한국만 엿먹을 거 일본이 외교에서 실패해서 일본도 엿먹었다. 뭐 이런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 분야 기사를 쓸 때는
제발 머리에서 생각난다고 아무거나 내깔겨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며칠 안 돼서 이런 개쪽을 당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선회할지 확실치 않아 보여요. 저는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왜 2번 안, 그러니까 한국 등 12개국을 왕창 엿먹이는 안을 선택할 거라고 봤냐면 이게 제가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유는 1번 안을 선택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트럼프가 너무 많은 나라하고 싸워야 돼요. 전 세계 철강 수출국에 다 24% 관세를 물리면 이 도대체 몇 나라하고 붙어야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12개 나라에 왕창 물리는 안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2번 안에서 1번 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면 이건 왜 그랬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선 붙어야 되는 나라의 숫자하고요. 붙어야 되는 나라의 반발 강도가 개입된 2차 함수 같은 겁니다. 제가 2번 안이 유력했다고 본 이유는 12개 나라, 그중에 중국은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 붙으려고 했던 나라고 러시아 뭐 반발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한국, 브라질, 터키, 인도 이렇게 쭉 나가는 나라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쩌면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이나 인접국 캐나다는 뭐 조금 제어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봐줘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12개 나라한테 왕창 관세 씌우고 이래야 걔들은 좀 반발하겠지만 그건 12개 국가한테 욕먹고 보복당하는 건 어떻게 컨트롤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면에 1번을 선택해서 전 세계의 24%를 물리면 전 세계가 무역 보복에 나설 텐데 요건 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상무부의 저 3개의 보기가 올라갔을 때 미국 언론도 미국이 전 세계하고 다 붙기보다는 12개 나라 왕창 패는 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2번 안이 부각된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선 이 12개 나라 중에 중국하고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강력한 대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부터 기운을 뿜뿜하고 내뿜었던 겁니다. 한미 FTA 폐기도 우리의 분명한 카드다. 이런 말이 우리 교섭본부 쪽에서 나왔죠.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12개 나라 찍어서 철강 관세를 푹 찔러 보니까 솔직히 그동안 제일 만만해 보였던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1번 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그럼 전 세계에 골고루 엿을 먹여볼까? 이런 태도 변화가 지난 주말부터 감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안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끊임없이 2차 함수를 놓고 고민을 할 텐데요. 전 세계에 골고루 엿먹일까 아니면 12나라 왕창 엿먹일까 뭐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할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표명하지 않았으면 2번 안이 선택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저 12나라 두들겨 패도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러면 저 12만 연락하자 이랬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사실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지만 저 12나라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미국에 친하고 종속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한국이 제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 조치를 표명한 건 지금 생각해봐도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적어도 트럼프가 일단 움찔하잖아요. 일본 안으로 돌아설까? 이러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2번 안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요. 한국 등 12개 나라에 왕창 엿먹이는 안이요. 이러면 이때 이 12개 나라는 미국이 한 그 짓에 대해서 강도에 상응할 만한 강력한 보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자본의 반응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자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유무역 시스템이 깨지는 겁니다. 상대가 보복을 강하게 해오는 걸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휴 형님 관세 맞을게요. 사랑해요 형님 이래버리면 사랑해요 형님. 예,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몇 개 나라만 두들겨 패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강력히 보복을 천명하면 그러면 아유 그래 전 세계 골고루 패는 게 낫겠다. 이게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12개 국가를 완창 패는 안을 그대로 선택했다. 이건 전혀 겁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제 마음으로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는 그렇게 되면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는 논리가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맥주캔 만들 텐데 그게 무슨 안보에 영향을 줍니까? 애초부터 무리한 논리를 저쪽이 뽑았어요. 그래? 그러면 식량은 진짜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준다. 니네 소고기, 기타 등등 보복관세 요렇게 매겨서 보복을 하면 제일 쌈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12개 나라와 공동으로 하면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고 좀 짜릿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2개 나라 중에 뭐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요. 중국하고 함께 한국의 반발이 제일 빠르고 신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으로 바꿀까 이러는 걸 보고 이제 속으로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약간 생겼어요. 트럼프에게 12나라를 건드리면 한국처럼 역사적으로 미국에 뭐 좋게 말하면 우방, 나쁘게 말하면 좀 말 잘 듣는 나라로 보였던 나라가 제일 먼저 가슴 딱 펴고 그래요 붙어봅시다 하고 나오면서 좋은 선례를 남긴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뿌듯합니다. 1번이 된다면요. 미국이 뒷걸음질을 쳐서요. 우리가 받는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모든 나라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24% 오르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미국 철강업체에 비해서만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고민하면 돼요. 게다가 우리 철강이 미국 수출 비중이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피해가 안 커요. 그런데 1번안이 선택되면 피해액은 거의 미미할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쪽팔리니까 이걸 보도를 안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일보 말고요. 조선일보에 이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한국철강 빅3,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세 업체는 대미 수출이 전체 매출액이 5%도 안 돼서 피해가 거의 없다. 이제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번 아니라면 요때는 우리나라는 저는 그냥 세계 각 나라가 보복하는 것에 발만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만큼만 따라해도 굳이 튀면서까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주판화를 튕기다가 2번 안을 선택을 하면 조금도 쫄지 말고 미국이 제일 아파하는 농산물을 건드리는 게 어떨까? 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학에는 굿나르 미르달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론 중에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빈곤 분야에 적용되는 이론인데요. 저는 이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일은 원인과 결과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상대가 아프다.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누적적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계속 누적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지역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이게 누적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져서 더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교 분야에서도 적용이 저는 잘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주적 통상이라는 건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2나라에 처음이 포함이 된 이유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하는데 쟤들은 두들겨 패도 꼼짝을 못해 라는 고정관념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쟤들 세게 나오는데 그런데 쟤들 잠깐 저러고 말 거야. 쟤들 수십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봐. 결국 우리한테 꿇었어.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그리고 상대는 최악의 경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거 문재인만 지나가면 돼. 만약에 다른 정부로 바뀌면 또 우리한테 꿇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우리가 어깨 딱 펴고 할 말을 하는 통상 외교를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누적이 돼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주적인 통상 외교의 힘이 쌓입니다. 쟤들 원래 저래. 쟤들 건드리면 만만치 않아. 라는 이미지가 고정되는 거죠. 이게 쌓이면 그때는 이제 아무도 쉽게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외교 무대에서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뭘 누적시켜야 하냐면 한국,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20년 쌓이면요. 저는 친미건, 친중이건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미지를 쌓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나라가 스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죽어도 몇백 년 동안 중립이에요. 여야가 아무리 정권이 교체가 돼도 스위스는 중립이다. 이게 변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백 년 동안 누적이 되니까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세계의 검은 돈이 중립이라는 이유로 다 스위스로 몰려가도 미국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쩔쩔 매는 겁니다. 그걸 공개를 하라고 압력을 해도 스위스가 계속 버티고 개기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솔직히 그 정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쟤들 개겨? 내가 보기에 저거 문재인만 나가면 될 텐데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애들이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부류의 야당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자주적 외교에 누적된 이미지가 거의 없는 나라일 겁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무조건 미국 형님 하는 세력은 이제 영원히 집권 근처에도 못 오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친미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니까요. 문제는 친미를 하건 친중을 하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첫걸음이니까요. 이번에 철강 관세 분야에서 주고받는 한미 양국의 수두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외교의 이 첫걸음이 좀 오랫동안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게 잘 누적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보복관세 방안이 변할 수도 있다는 미국 내 분위기를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누차 하시는 말씀이 미국한테 등 보이면 안 된다. 비수가 꽂히는 수가 있다. 네, 호구 잡히면 안 됩니다. 특히 트럼프한테는요. 네, 맞짱 떠야 된다. 이 트럼프가 사실은 뭐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등을 보이는 순간 이거 그야말로 나 잡아잡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말 위험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교훈도 한번 일러주셨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한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국당을 밟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46 용사가 바로 김영철의 어뢰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전범을 어떻게 해서 한국당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김성태 원내대표는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소환하겠다, 국회법을 보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가 국회법을 근거로 양측의 주장을 검증해봤는데요. 운영위원장 직권을 통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 그리고 일방적인 긴급 현안 질의의 진행은 국회법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 4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회법 121조 역시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122조는 긴급 현안 질의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 긴급 현안 질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소환한다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 대구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춘천 7도, 전주 14도, 부산 1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문호를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작년 이맘때 우리가 통영으로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었죠. 너무나 짧은 시간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윤희상 선생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서 무척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제대로 제가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희상 기념관, 네. 지금은 도천 테마 공원이라고 돼 있는 이상한 이름의 동네 공원에 있는 윤희상 기념관 방문했었죠.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니었죠? 네, 윤희상 기념공원 이랬었죠. 근데 통영시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도천 테마 공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꿨죠. 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낳은 통영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편벽된 사고에 갇혀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알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역사의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작년에 대통령 부부가 독일 방문했을 때 윤희상 묘지에 김정숙 여사가 동백나무를 심었던 기사가 있었죠. 예. 그와 관련해서 윤희상의 평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희상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작품 상처 입은 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처 입은 용은 독일의 아주 뛰어난 작가 루이제 린저가 윤희상과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루이제 린저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기쁨, 다니엘라, 생의 한가운데 등으로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독일의 이 작가가 한국에서 건너온 아주 위대한 음악가와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눈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윤희상 상처 입은 용입니다. 예. 상처 입은 용이라는 제목을 딴 건 책 맨 앞에 실려 있는데요. 윤희상의 어머니가 윤희상 선생을 낳을 때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예. 용꿈이었던 것 같아요.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셨는데 용이 꿈에 보이면 대단히 신령스럽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웬일인지 이 용이 하늘로 날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상처를 입은 용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태몽, 그 상처 입은 용의 이미지가 윤희상 선생의 삶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윤희상은 그야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서양 음악사에서는 동서양의 음악을 결합한 정말 최고의 작곡가로 평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 수렁에 빠져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음악의 고향이랄까 시원은 역시나 통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영의 추억들, 기억들이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예. 그 통영을 생각할 때마다 윤희상 선생은 깊은 회한에 젖어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루이제 린저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성공을 보면 작곡가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내 작품 중 단 하나라도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한들 어쩌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은퇴해 고향으로 돌아가 그저 조용히 바닷가에 앉아 물고기를 낚고 마음속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써두려고도 하지 않으며 위대한 고요함 속에 내 몸을 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그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내 고향 땅의 온기 속에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의 1977년의 가장 큰 소망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닷가에서 대자연의 음악을 들으면서 고향에 묻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뉴스들 때문에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25일 날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25년 만에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뉴스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계에서는 한국 음악 사상은 대사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추방당한 지 49년 만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지 2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마저도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무죄석방 1000만인 서명운동 본부 회원 50여 명이 반대 집회를 벌였대요. 참 뭘 알고 사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밥은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먹겠죠. 참 안타깝게 이럴 데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임시로 안치되었다고 하는데 통영국제음악당의 통영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 묻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윤희상 선생에게 이 통영은 그야말로 뭐 정신적 고향이면서 음악의 고향이기도 했는데 윤희상 선생의 음악적인 자산이 됐다고 고백하는 부분 정말 아름다운 부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집 바로 앞에 펼쳐진 논에 대한 기억입니다. 봄이 되어 논에 물을 댈 때면 개구리 천지입니다. 매일 밤 개구리 소리가 정말 시끄러웠는데 그게 나에게는 우는 소리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소리가 거기에 맞춰 화답하고 세 마리째 가세하면 갑자기 고음, 중음, 저음의 합창이 일제히 시작되고 또 갑자기 모두 침묵합니다. 간격을 두고는 다시 독창이 시작되고 다른 소리가 거기에 화답하고 그리고 다시 합창이 되지요. 밤이 새도록 말입니다. 낮에는 여자들이 밭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자들은 오래된 민요를 부르는데 어머니도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이게 윤희상 선생의 음악의 원형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통영하면 또 오광대로도 유명해요. 탈춤의 일종이죠. 통영 오광대로 유명한데 어린 시절에 통영 오광대를 봤던 기억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통영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음악적 자산으로 삼아서 자신의 음악 활동을 펼쳐오던 윤희상 선생에게 시련이 닥치는데요. 바로 1967년에 있었던 동베를린 사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연루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용에 서술되어 있는 고문의 기억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게다가 이런 고문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월이었고 아주 더워서 그들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슬슬 본격적인 고문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내 손발을 묶어 통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땅에서 1m 반 정도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얼굴 위에 흠뻑 젖은 천을 놓고 그 위에 물뿌리개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천이 입과 코 위에 딱 달라붙어 질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 그들은 묶은 것을 풀고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주사를 놓고 내가 숨을 돌리면 또 물고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사를 놓으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죄수가 바로 죽어서는 안 되고 죄를 자백시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통나무에 매달리자 어린 시절에 본 송아지나 돼지를 잡을 때 이렇게 매달았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위대한 음악가를 중앙정보부에서 체포해다가 정말 비인간적인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합니다. 이런 고문의 기억은 윤희상 선생의 경우 식민지 시대에도 겪었던 것입니다. 윤희상 선생이 식민시대 때 조선적인 가요를 작곡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이 끌려가서 아주 지독한 고문을 당하는데요. 아이고. 그 고문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고스란히 반복됐던 거죠. 일본군 장교가 집권을 했으니까 일본식으로 했겠죠? 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일본의 특고를 그대로 모방해서 고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죠. 예.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러다가 15년, 10년으로 감형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본의 아니게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윤희상을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의 항의 서한이었는데요. 예.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리고 칼하인 슈토카우젠 등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윤희상의 구명운동에 나섭니다. 그 구명운동에 나서면서 쓴 항의 서한의 일부 보겠습니다. 우리 루이제 린저가 소개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잠깐 볼까요? 예. 윤희상 씨는 유럽뿐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작곡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늘 한국 음악의 우수한 전통을 서양 음악의 경향과 결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일과 인격은 한국 문화와 예술을 한국 바깥으로 알리는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귀국에 대해서 지극히 조금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예술적인 노력으로 한국의 사고 양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윤희상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뭐 우리만 모르고 세계는 다 아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의 유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상처 입은 용 윤희상 선생의 영혼이 늦게라도 이 땅에서 날아오르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이 남북의 대결 구도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안내자가 돼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루이제 린저의 물음, 그러니까 당신은 늘 정치적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윤희상 선생님은 자신은 물론 예술과 정치를 분리하지만 나는 늘 중요한 국면에는 활동해야 했고 또 그래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위기가 닥치면 예술가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므로 만인을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하고 따라서 정치에 도움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역사의 광대한 발걸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아주 일부만 바꿀 수 있다고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남북 대결 국면이 조금씩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윤희상 선생의 영혼이 정말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위해서 하나의 좌표가 되어주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랜만에 강제 추방당한 지 49년 만에 예. 그리고 돌아가신 지 23년 만에 한국 땅으로 돌아온 윤희상 선생의 명복을 다시 새롭게 빌고 싶습니다. 아, 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 윤희상 선생님도 배척을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평가받을 거고요. 문화적으로 얼마나 고귀한 자산인지 얼마나 위대한 자산인지 새삼 통절하게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흑자올림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외신 기자들 역시 매우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화두, 미투 운동에 자유한국당도 동참했다고 해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성폭력의 가해자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 그리고 고은 시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작성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속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사안이 엄중한데도 좌파 진영과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단체에서는 어떠한 국민적 사과나 멘트 하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사과하십시오. 아이고,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는 것인 줄 알아서요.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의혹이 일자 자진 사퇴를 했지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야한 사진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 전직 여기자는 20년 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속했던 사람들은 1만 명이나 된다고요? 성폭력 범죄자인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요? 아이고, 블랙리스트 만든 게 자랑입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오죽하면 여자 홍준표라고 불리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대신하여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밝혔겠습니까? 네, 류여해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여자는 밤에 쓰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자유한국당은 트랜스젠더는 알지만 젠더 폭력이 뭔지 모르는 홍준표 대표부터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아직도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 자유한국당, 박근혜를 잊지 못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가수 장윤정 씨가 부른 옆집 누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울적하다 넘어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연합뉴스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지금 연합뉴스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박노왕 사장이 물러나고 이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죠. 예. 박노왕 사장이 물러났는데 일단 사장 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장 대행이 지금 이홍기 전무예요. 근데 이 이홍기라는 사람은 지난해 전국언론노조가 작성했던 언론부역자 명단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던 사람입니다. 예. 연합뉴스에 언론부역자가 3명이 있었어요. 왜 그거밖에 없냐? 이것도 연합뉴스 내부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3명이 박노왕하고 이홍기 그리고 장충기 백일장에 나왔던 조봉래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박노왕 세력으로 사내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조씨, 이씨, 박씨 이렇게 됐군요. 네. 그럼 우리 조이박 박근혜를 조이하게 만든 조이라이드 할 때 그 조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내에서는 이홍기하고 조봉래한테 물러가라는 사내 피켓팅 시위가 이어지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예. 저희가 듣기로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홍기가 연합뉴스를 위해서 못 나간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사원들은 연합뉴스를 위해 나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연합뉴스를 위해 못 나가겠다. 네. 연합뉴스만 불쌍하게 된 거죠.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지금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주영 연합뉴스 지부장한테 어디다 대고 소리치냐, 뭐 나쁜 놈 시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놈 시키? 나쁜 놈의 XX라고 전해지는데. 야, 이 양반 아주 요즘에 정말 막 나가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기하 생각이 아련하게 나기도 하고요. 예. 네, 어쨌든 일단 연합뉴스의 현 상황이 이렇다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문제는 이제 엊그제, 그러니까 25일에 이 연합뉴스에서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예. 이게 올림픽 폐회식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남북한 폐회식서 공동 입장하지 않은 이유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회식 때는 공동 입장을 했는데 폐회식 때는 왜 따로 들어왔냐 이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연합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북 선수단은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개회식 때와 달리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와 인공기를 흔들며 함께 입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 규정에 따라서 각 나라 국기가 모두 입장해야 하고 폐회식 때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남북한이 각각 단복을 입고 입장하는데 이견은 없었다 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두고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의문이 뭐냐면 체육계 관계자의 말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육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이 아이스하키 단일팀 있잖아요.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 단일팀 선수들에게 경기용 장비를 지급을 했나 봐요. 북한의 장비가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못 들고 내려왔던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유엔에서 제재가 걸려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한테 이런 물품을 주면 안 된다. 뭐 그런 제재가 걸려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납을 요구를 하면서 관계가 서먹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장비를 다시 내놔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삐져서 그냥 따로 입장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누군가가 그런 정보를 만약에 보고한다면은 꿀밤을 줄 것 같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어? 그 구체적인 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중앙일보가 이거 받았더라고요. 중앙일보는 아예 그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북한 선수에게 지급됐던 경기용 장비는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산이다. 이 UN 제재 등 이유로 북한에 반납을 요구했다가 관계가 서먹해졌다. 예. 꼭 그 이유 때문에 남북이 따로 입장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선수단은 폐회식 공동 입장에 대해 이견을 보여서 따로 입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실이 뭡니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어요. 예. 26일 날 반박을 했는데 청와대 측에 따르면요. 폐막식에는 공동 입장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폐회식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북 선수들이 각각 단복을 입기는 했어요. 근데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뭐 자신들 국기,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 북한은 그 인공기죠. 예. 그 깃발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기를 양손에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그 뭐 공동 입장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나라 선수들도 특별히 그러니까 어느 나라 입장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예. 그냥 뭐 벨기에 선수들, 뭐 프랑스 선수들 뭐 다 같이 어울려서 나온다거나 하여튼 이 나라 저 나라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입장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같이 그냥 입장을 하는 건데 처음에 참가국 깃발들을 다 든 기수들이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쭉 입장을 했던 건데 이 연합뉴스와 중앙일보가 마치 남북관계의 뭐 어떤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출발점이 연합뉴스인데 그럼 연합뉴스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누구고 왜 무슨 의도로 그런 기사를 썼는지요?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광고 들을 시간입니까? 뭐 광고비 좀 떨어지나요? 예. 1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에 되는 거지. 네, 요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여쭤보신 그 아이스하키 장비 문제 있잖아요. 예. 청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북측의 아이스하키 장비 지원은 처음부터 반납이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것도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잡아달라,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한 이유는 여기부터인데 그래서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기사에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봤는데 제가 연합뉴스 보도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제목은 제가 봤을 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썼던 이 아이스하키 장비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계속 포털에 검색을 했는데 예. 그게 안 나와요. 아까 기사가 어떤 건지 제가 봤는데 다시 검색하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바뀐 내용이 뭐냐면 지난 9일에 개회식에서는 원윤종과 황충금 남남북녀 공동기수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가운데 남북한이 같은 단복을 입고 11년 만에 공동 입장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폐회식에선 이승훈이 태극기를 들었고 북측 김주식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한 관계자 말을 빌렸더라고요. 이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각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국기가 모두 입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극기, 북한은 인공기를 각각 기수가 들었고 한반도기도 따로 입장했다. 라고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앞에 보도에는 제가 못 봤는데 기사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뭐 이런 기사를 쓸 별 가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IOC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예. 만약에 그냥 기사를 쓸 거면은 뭐 이런 사유로 따로 입장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괜찮은데 예. 요걸 마치 아이스하키 장비 문제로 남북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예. 충돌이 있어서 뭐 그런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제가 봤을 땐 좀 압권인데 바뀐 기사예요. 예. 남북은 비록 각자의 국기와 단복을 입었지만 폐회식에서도 관중의 박수를 받으며 평창 평화올림픽의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 라는 대목을 넣었더라고요. 그 첫 기사에서는 불을 지르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꽃을 뿌렸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무책임해 보이죠? 만약에 좀 오타가 몇 군데 있다라는 거야 그냥 뭐 수정해도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예. 이거는 기사 주제를 아예 바꿔버렸는데 이게 뭐 정정이나 수정했다는 얘기 없이 그냥 바꾸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거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도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을 하니까 그 이후에 바뀐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 전에 이거는 자기들이 뭐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잘못됐는데 싶어가지고 바뀐 건지 그 CMS를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예. 어쨌건 기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좀 맛이 많이 갔네요. 기자들이 상당할 텐데 수가. 그렇죠. 기자들 수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KBS가 더 많나 아니면 연합뉴스가 더 많나 싶은데 연합뉴스가 더 많죠. 네, 아마 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데스킹 기능도 뭐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더구나 이제 제가 격가지로 하나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연합뉴스 TV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남북 화해 모드 관련해서 정말 악의적인 언론사를 뽑았는데 예. TV조선이 1등이었던 것 같고 연합뉴스 TV가 2등이더라고요. 이 뒤에 엄청 쟁쟁한 후보들이 있는데 나름 연합뉴스 TV도 공영방송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연합뉴스에 국가의 세금이 들어갔고 그렇죠. 그 연합뉴스가 그거를 기반으로 세운 게 이제 연합뉴스 TV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영방송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연합뉴스 TV에 민원연에 따르면 이 연합뉴스 TV 뉴스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2월 1일자에 했던 방송인데 예. 한반도 정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뭐 분석을 한다면서 전문가로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라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22분간 대담을 하면서 무려 11번이나 대북 선제 공격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신인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지난 보수 정부 때 그렇게 TV 열심히 나오는데 신뢰할 만한 그런 국방 전문가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게요.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라는데 이 조직이 뭐 하는 조직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딱히 관심 갖진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대북 선제 공격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당시 진행자였던 박상률, 박가영 이 두 앵커도 검증이나 뭐 사실 확인 그리고 뭐 제지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맞장구만 쳤다고 하고요. 놀라운 거는 2월 8일 뉴스톡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출연을 했대요. 근데 전속 더블 MC인가?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연합뉴스가 만든 연합뉴스 TV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죠. 네. 뭐 사실 시청률이 별로 안 돼서 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금이 들어간 매체가 만든 뭐 TV니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 최근에 이 청와대의 언론 대응이에요. 청와대가 이 김의겸 대변인을 선임한 이후에 언론 대응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좀 관망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오보나 왜곡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일에 이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정부 부처 대변인 회의라는 거를 주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윤영찬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언론의 오보나 왜곡 보도가 드러나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언론중재위원회가 뭐 사실상 법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까지 이제 검토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난 6일이죠. 동아일보의 뭐 어떤 칼럼니스트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북측의 메시지가 왔다면서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을 할 용의가 있는데 그 대가는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 지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면서도 요 사실관계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동아일보가 이걸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왜 일면으로 실지 뭐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이거는 좀 언론의 생리를 잘 아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바뀐 청와대 언론 대응도 좀 주목이 되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연합뉴스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연합뉴스가 하루빨리 좀 공정한 새 세상이 와서 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보도를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이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매체입니다. 통신으로 또 뉴스 채널로 한 해 한 300억, 4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돈 써서 이렇게 엉뚱한 기사가 나온다면은 이거 당연히 우리가 화내야죠.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연합뉴스에 대한 그런 공적 감시가 더욱 강화돼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들었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밸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미투 운동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지요. 일각에서 미투 운동을 통해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을 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진보적 인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감추어줘야 하는 거냐 이렇게 오독했죠. 이보다는 김총수의 주장으로 미투 고발자를 위축시켰다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김어준 총수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4,313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89%는 김어준 총수 주장은 적절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나머지 11%는 김어준 총수 주장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제 트위터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블록 처리를 했거나 팔로워가 아닌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밝힙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이경희님, 우리나라가 문맹률은 낮지만 난독증은 심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 사건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이보리 코스트님, 김어준 총수의 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자 이런 뜻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주신 도서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보내드립니다. 통기타와 일렉기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브랜드 통단기에서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를 펴냈습니다. 통단기는 취미로 기타를 배우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레슨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음악 이론과 코드는 물론 연주 주법까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안경재비님,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오독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이면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